오늘은 다른 아시아권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요. 일본 연구부터 한번 시작을 하는데, 뭐 이건 약간 제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본 경험한 느낌으로는 일본과 중국, 태국이나 이런 쪽에도 연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착한 아이 연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오래전부터 이 연구가 됐던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이게 약간 사회 현상하고도 좀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연구가 하나 나온 거는 사회 현상하고까지 연결 짓긴 좀 힘들지만, 좀 다수의 양질의 연구가 그 주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 그 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은 좀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본은 옛날부터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 발음이 이제 이이코인가 봐요. 아야코상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일본 연구에서 말하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얘네들을 그냥 단순히 말 잘 듣는 아이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여기 이 논문에서는 규칙을 잘 지킨다, 그리고 어른의 기대를 빠르게 파악한다. 눈치가 빠른 거지. 어른의 기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보다 어른의 기대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 아이들. 그리고 집단 조화를 해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뭐 굳이 말하자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조화보다 어른의 기대가 더 우선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력이나 도덕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조정하는 능력.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첫 번째, 이이코. 일본은 사회 전반에 회피형 애착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감정을 죽이는 게 좋은 어린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더 일찍부터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규칙을 잘 지키고, 기대를 빠르게 파악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집단 조화를 해치지 않는 이런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에 일본에서 문제라고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3040 문제 뭐 이렇게 숫자로 연령대별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문제는 물론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5080 문제가 일본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고 해요. 5080 문제 뭐겠어요? 30년 전에 사회로 나가지 못했던 청년 세대가 이제는 50세가 된 거예요. 50대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을 양육하던 세대가 80대가 되니까 더 이상 애들을 양육을 못해. 한 20, 30년 전에 히키코모리 해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는데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얘를 부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이제 부모의 부양 울타리에서 벗어난 5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80 문제가 일본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는 나온 개념인데, 전업자녀라는 게 중국에서 지금 유행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그쵸?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쁜 거다라고 교육받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게 하되 자기의 감정은 인지하고 이 감정이 요구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전업자녀는 진짜로 이게 그냥 농담처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 SNS에 사람들이 전업자녀 계약서를 쓰고 올리는 게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업무,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받는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밥 차려드리기, 뭐 병원 모셔다 드리기, 뭐 이런 것들 한 달에 월급을 받아가면서 사는 거죠. 뭐 큰 돈 안 받고 이제 그걸로 먹고 살고, 소소하게 뭐 취미생활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재롱 부리기도 뭐 계약서에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겠죠. 본인 부모님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히키코모리의 조금 다른 부분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히키코모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전업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보여지는 이 착한 아이 연구가 일본에서는 오래됐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랑 좀 연관된 개념이 아닐까? 말 잘 듣는 아이, 규칙을 잘 지키고 부모의 기대를 빠르게 파악하는. 근데 정작 사회에 나가서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집안으로 숨어드는. 일본은 그게 이미 히키코모리, 물론 히키코모리가 정확히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3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됐고,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서 5080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중국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전업자녀로 대표되는, 얘네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가정 안에서 삶이 지속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죽고 나면 그게 아마 일본에서 지금 겪고 있는 5080 문제로 이어지겠죠. 멕시코 전통문화에서는 막내딸이 그 역할을 맡았을 때요. 그래요? 아예 그게 문화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네, 그러면?
그 위치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존재네. 굉장히 슬픈 삶이다. 그걸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니.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SF고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긴 한데 아일랜드 보셨어요? 영화 아일랜드? 미래 사회고 내가 내 클론을 미리 만들어놔. 그래서 그 클론들이 자기가 클론인지 모르고 살아가. 그러다가 원래 인간이 어디가 장기가 안 좋아. 술을 하도 먹어서 간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 클론은 간 빼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영화적 설정이죠. 그런 것 같다. 어떤 그런 가치로 태어난. 방금 멕시코 사례는 제가 여기서 처음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는 우리 집에서 마지로 태어났으니까 동생들을 건사해야 돼. 너는 우리 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형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누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언니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해야 돼. 뭔가 그 역할이 부여받은 삶이네.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착한 애 컴플렉스로도 이어질 것 같고 집안 바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신을 위한 삶, 자아를 찾고 내 감정이 시키는 거, 내 감정은 뭘 원했는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는 미국과 한국 위주로 봤는데 아시아권에서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애 컴플렉스가 되는 가장 유력한 요인 중에 하나는 조건부 인정. 그게 결국 조건부로 칭찬과 인정 욕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본인의 인정 욕구와 능력의 갭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갭의 차이 때문에 다시 히키코모리가 되고 부모의 기대를 빠르게 파악해서 부모는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기대감은 계속 커져.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사회는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버려.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으로 도망쳐버리는 케이스가 히키코모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뭔가 그 충분한 그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서 계속 부모님의 기대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전업자녀. 전업자녀와 히키코모리에서 지금 현재 5080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어떤 맥락의 한 부분을 이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대 히키코모리가 80대 부모를 자연스럽게 부양하게 되지 않죠. 부모는 세상을 떠나죠. 그냥 자연스럽게 부양이 안 되지. 히키코모리의 원인과 해결법? 그거를 제가 제시하긴 참 어렵지만 어쨌건 히키코모리가 스스로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작은 성공을 시도해 본다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전업자녀면 우리나라로 치면 캥거루 자녀 아닌가요?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업자녀는 캥거루 자녀보다 더 확실한 계약을 맺는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업자녀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퍼져나갈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부모 세대는 자산을 이루는 게 가능했고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우리랑 비슷한 이 중간 세대는 자산의 형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AI도 그렇고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직업 군이 아예 사라져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소득이 있고 자식은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됐고 근데 자식은 배울 만큼 배웠어. 그래서 어디 나가서 막 3D 일을 하기에는 자리도 없고 가서 한다고 해도 병원비가 더 나가.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내보내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계속 캥거루처럼 끼고 살았다면 더더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부분 같아요.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공부했죠. 더 공부에 투자했고 그리고 보통 다 대학을 가야 된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직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 투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자식이 갈 곳은 이상한 데밖에 없어.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데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성이 안 차고 자식도 부모에게 항상 최고였던 그렇다면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나와 실제로 내가 부모가 나를 바라봤던 그런 기대치의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로 못 나가지. 다양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게 있어. 100명 중에 1명이 뭔가 이런 전업자녀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냥 다양한 모습이구나. 다 100명이 하구나. 끝나. 지금 한국은 미래 성인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한 2천만이라고 치고 2천만 명 중에 2만 명이라고 치면 2만 명의 어떤 문제는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어디를 바라봐.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이상한 데 보나 보다 하지만 10,000명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양하다 끝이 아니야. 그게 규모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양해져서 그냥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를 들어서 다양하니까 이들은 버리고 가자. 그러기에는 지금 이들이 그냥 특별한 어떤 존재의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들과 달리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히키코모리라고 그냥 할게요. 히키코모리도 있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잘 살아가는 친구들 마음속에도 히키코모리가 될 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히키코모리 같이 살고 싶었던 그런 좌절이 중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에반게리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에반게리온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강요된 역할과 그런 두려워하는, 근데 너무 예시가 오타쿠 같은가? 에반게리온이 좀 특이했던 게 처음에 뭐였냐면, 자, 철수야, 로봇을 몰아. 알겠습니다. 해보죠 뭐. 그래가지고 자, 제가 지구를 지킵니다. 원래 로봇 만화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에반게리온에서는 달랐어요. 로봇 조종사 아버지가 야, 로봇을 몰아.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쟤를 죽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면서도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하는 역할이 주어졌어. 근데 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세대의 충격과 인기를 겪은 게 아닌가. 물론 근데 저도 그렇게 에반게리온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시대가 확장이 되고 모두가 리더가 되고 싶었어. 자식은 다 그렇게 교육을 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도 한편으로는 이건 제가 좀 제가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모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서너 살에 고사를 치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유치원에 가려고 그 유치원에 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유치원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저는 그 아이들의 뇌를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상의 예착 형성 과정에서도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1%의 아이들의 사례가 평범한 아이들을 망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1%가 받았어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따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99%의 아이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도망치든 아니면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또 번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선행학습도 진짜 뭐 좀 잘하면 한 1, 2년 빨리 하는 거지 뭐 대학교 공부까지 또 맞춰야 되고 약간 근데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부모님들한테 엄청 공포심을 또 주입해. 그리고 그거를 또 따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따라가는 애들은 어른의 기대를 빠르게 파악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는 부모가 봤을 때 부모가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해요. 영어를 한마디 하면 영어를 오랫동안 내려놨던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영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서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보상을 얻고 학원은 아이가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는 걸로 신임을 얻고 부모는 그걸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능력의 성장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조정하는 능력. 부모가 나에게 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새로운 연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연구를 정리한 건데 그런 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중국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모든 나라 부모 자식들이 다 겪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정 부분 평가와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쟁이 필요하다고 해서 얘에게 과부하를 걸어버리면 얘는 말 그대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아이로 끝나버리지. 그리고 얘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칭찬해야지 결과만 가지고 언급을 해버리면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에 기꺼이 뛰어들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돼. 근데 경쟁에서 이겼을 때만 칭찬하거나 경쟁에서 졌을 때는 혼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건부가 되고 여기에서 착한 아이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필요해. 얘가 했을 때 보상 주는 거. 이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보상을 주는 거. 야, 그거 참 힘든 과정인데 그때가 제일 힘들지. 그래도 너 참 잘하고 있다. 안 할 수 없고 좀 잘하고 있다. 결국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언급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모 노후 준비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낯설 사게 봐봐. 용담님이 뭐라고 그래.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돼 있다고 하잖아. 그게 하나의 자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모도 자기의 삶을 찾아야 되고 부모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이 또 보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만 하지. 근데 그건 이제 어쨌건 부모의 노력인 거란 말이죠. 전업자라는 게 자기도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만든 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부모도 포기를 했고 자식도 포기를 했고 그런데 부모는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고 어차피 나한테 용돈은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나는 이거를 내 업으로 정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식은 전업자녀를 하면서 저금을 잘해서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금만으로 노후가 대비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네요.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크죠. 자산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지. 그래서 이게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조정하는 능력. 부모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어떻게 보면 전업자녀가 그런 거죠. 부모에게만 잘 보이는 인생을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만 잘 보이는 그 인생으로 쭉 사는 거야. 히키코모리는 어때요? 부모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그런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고 계속 부모 부양에서 사는.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어떤 용어로 정착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가정은 좀 안전지대가 되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험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자체가 도전의 공간, 평가를 받는 공간이면 계속해서 그거를 우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 밖에 나가서 겪었던 일도 집에 와서 허풍을 떤다거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이익고 착한 아이, 표면적 적응형. 일본에서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전직 준 히키코모리 입장에서 보자면 전업자녀라면 밖에 가끔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방 밖에 나가는 것도 다른 가족이 있으면 못 나가는데 전업자녀 할 수 있을 정도 이미 치료된 것.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방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 부모의 기대와 나의 현실이 너무 달라져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예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러면 히키코모리가 전업자녀가 되려면 자존감을 많이 회복해야겠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히키코모리가 어디서 처음 언급됐냐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1915년에 집필된 소설이 히키코모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었어. 카프카의 변신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혐오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생각해보면 어떤 히키코모리로서 느끼는 그런 상징적인 묘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1915년에 이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본 거지. 그쵸? 가족도 어느 정도 얘가 여기까지구나. 너무 과거처럼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너는 실패자야. 실패자니까 뭐 해도 소용없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고. 부모의 만족만 시켜주려고 살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게임에서 심리적 보상만 계속 얻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게임은 단기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웬만해서는. 지금 내가 총알을 쏘면 바로 승리가 떠요. 바로 보상이 떠. 내가 게임에서 퍼즐 몇 개 맞추면 바로 금덩이가 막 두두두두 올라와. 바로 심리적 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으로 위안을 삼아버리는 거지.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는 훌륭한 자식이었다가 막상 객관적으로 내가 너무 부족해지니 그 현실에서 무너지고 인생에서 통제감을 잃고 내가 없었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게임이 좋은 회피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던 만화나 소설이 이세계물이잖아요. 이세계물이 뭐야? 현실에서 뭐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 세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용사가 돼. 나 혼자만 레벨업 하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을 물리치고 인정받고 나만 혼자만 대단한. 물론 저도 이 세계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진짜 많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업자녀랑 히키코모리를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이어볼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상태네요. 사회적으로는 이어볼 수는 있겠어. 그리고 그 원인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은데 전업자녀가 조금 더 어떤 사회 현상적,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만났다면 조금 더 전업자녀 쪽이 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아, 요즘은 차라리 게임이 더 지연된 보상이라고. 슈츠는 더 빠르게 보상이 되니까 손가락 하나로 깠다. 게임은 그나마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슈츠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보상이 되네요. 손을 겹싸게 움직여야 돼. 그리고 가끔 보상이 안 올 때도 있어. 질 때도 있으니까. 아, 근데 슈츠는 이걸로 보상이 오니까 오히려 게임이 더 지연된 보상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세계물은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게임 중에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결국 그 보상 체계의 문제지. 히키코모리는 방 밖에 안 나가는 설정이죠.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뭐 밤에 가족들 잘 때. 그래서 뭐 얼굴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두 가지 착한 아이로 표면적 적응형. 교사나 부모님이 좋아요. 문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표면적 적응형 이 친구들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거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재택근무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안 해버려요.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이 나쁘게 나오는 게 걱정돼서 시험을 안 봐버려요. 시험 점수를 수정해. 성적표 위주하고. 그래서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세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상상을 하는 거를 충족시켜주는 게 이세계 판타지물이죠. 재밌긴 해. 워낙 넘사벽으로 강한 그런 캐릭터가 혼자 돼가지고 거기서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이제 그런 설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결국은 이어지는 맥락이겠어요. 히키코모리면 심리다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좋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롱폼 중에서도 진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채널의 콘텐츠는 한 권의 책이랄까? 민망하군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 운동회를 봐도 승패가 없대요. 옛날에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긴 했었거든요. 뭐 운동회 2시간 하면 처음에 1시간 50분 동안은 막 점수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그동안에 게임 하나당 점수가 1점이었는데 마지막 점수 자 마지막이니까 이번 거 이기는 팀에게 점수 만점! 야씨 그러면 지금까지 왜 했냐? 지금까지 왜 했어? 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다 무승부로 끝난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지는 법을 못 배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질 수 있는 거거든. 못하면 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도 못했으면 단 못 따는 거예요. 근데 보면 꾸준히 이렇게 하지 못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지만 뭐 이번에 단증 심사에서 떨어졌어? 뭐 떨어지는 거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대신에 다음에 잘해. 다음에 후회 없이 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안 해버려.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하고. 물론 사람 마음엔 그런 게 있죠. 원래 사람 마음은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 배우는 것 같아. 이기지 못할 바에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삶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본 연구에서는 표면 적응과 내면 억제로 나눴어요. 내면 억제는 감정을 억제하고 욕구 표현 부족하고 자기 평가를 외부에 의존하고 여기 앞에서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애가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표면 적응형보다는 이 두 번째 유형, 내면 억제형이 더 위험한 군이다라고는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2번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그랬을 때 1번이 오히려 아까 말했던 어떤 히키코모리나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부적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커서. 근데 2번은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 내면의 욕구를 억제해가지고. 그래서 이 착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한 연구였으니까 양육자랑 교사의 기대, 명시적 규칙이 되죠. 근데 그 전에 아이가 먼저 일단 눈치를 봐요. 분위기를 읽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가 자연스러로 습득이 돼요. 부모가 내 자식은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잘 자라면 좋겠다, 결핍 없이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얘가 겪어야 되는 실패와 좌절을 굉장히 어떤 자신의 실패로 연결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더 얘가 조건부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라는 게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앞에서도 배울 때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생존 규칙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부모에게 내 능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치팅을 해서라도 뭔가를 속여서라도 내가 마치 무언가를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보여서 막 부모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생존 규칙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이 아이는 부모를 속이는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일본의 어떤 집단 문화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일본 학자가 쓴 얘기예요. 일본 문화의 특성상 조화를 우선으로 생각한대요.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했죠. 근데 우리나라라고 이게 없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못지않죠. 저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튀지 마라. 어느 정도 튀지 않고 그래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이면이 존재하는 거지. 이런 조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자기 주장보다 자기 억제가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더 보상이 되지. 너 왜 이렇게 튀니? 이런 게 벌써 안 되지. 근데 어느 정도 튀지 않고 눈치 보면서 가는 거는 그건 능력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혼자서 튀고 남들한테 폐를 끼치고 이건 안 되지. 항상 이 적당함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눈치 보고 분위기 읽고 기준에 맞추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두는 거죠. 인생의 가치에서. 그래서 이 착한 아이는 개인 심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화된 적응 전략이라고 일본에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일본 대표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을 해보면 문헌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착한 아이 경향이 높으면 우울 위험이 올라가고 불안이 올라가고 자아 정체감이 혼란, 내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해져요. 이게 뭘로 이어지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걸로 이어져. 문제 행동이 적지만 내적 고통, 당장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내적 고통이 더 늦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좋은 아이, 그냥 순응하는 아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정의 같아요. 서구의 착한 아이랑 개념을 비교해보면
서구는 어떤 자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화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조화를 신경 쓰는 약간 서구의 어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러면은 약간 내가 부모에게서 난 이만큼 착한 아이예요 하는 어필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공통점은 자기 억제를 장기화해서 심리 비용이 발생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얘기죠. 문화는 다르지만 심리 구조가 같은 거. 그래서 문화적 기대가 있고 어렸을 때 자기 조절을 해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감정과 욕구는 뒤로 밀려요. 좋은 아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성인기에 심리적 비용이 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프로세스가 일치하죠. 그리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봅시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좋은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또 일본 연구인데 이런 분이 했대요. 어떤 성향들로 구성되나 연령 선별에 따라서 분포가 다른가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표본이 일본 성인 남녀 이게 학생 표본이 아니라 일반 인구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구성은 일단 하나의 컴플렉스라고 그냥 부를게요. 관련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인구 통계별로 연령 선별로 나눴고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핵심 특성들은 타인 민감성 첫 번째로 주변의 기대를 빠르게 알아차린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내가 얼마만큼 예민하게 그걸 알아차리고 수용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를 억제하는 거.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훈련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죠.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회평 예측하고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갈등 회피. 분위기 깨지는 거 피하고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이 너무 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처리할 들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지경까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타인의 기대에 건지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을 회피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뭔가 내가 뭘 요구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애초에 없으니까 갈등을 피하려고 할 거고 반대로 나를 억제시키고 이러는 이유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갈등을 회피했기 때문에 감정도 자연스럽게 억제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구조로 제시가 되고요. 분포 특징으로는 연령별은 청년층하고 중년층에서 점수가 높대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래도 점수가 좀 감소하는 경향. 나이가 들면서 좀 자아를 찾아가는 걸까요? 마이웨이가 좀 될 수 있는 걸까?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한다거나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걸 쭉 쫓아가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회적 역할 요구가 강한 시기일수록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전략이 더 필요해졌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학생일 때는 학생, 자식일 때는 자식. 그렇지만 이제 고령층이 돼서 사회적 역할 요구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성별의 차이는 여성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여성이 더 많다. 처음에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이었죠. 미국 연구에서도 여자가 더 많아요. 일본도 많고 한국도 많고. 이게 특히 이제 자기 억제, 책임 과잉 항목에서 차이가 커요. 아까 네 가지 항목 중에 자기 억제랑 책임 과잉, 갈등 회피나 타인 기대 민감성보다 스스로를 억제하고 책임을 과하게 느끼는 거. 앞에서 한국이나 이런 사례에서 여자들에게 부모가 아님에도 부양의 의무가 부여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잖아요. 부양의 역할이 부여되는. 그게 한편으로는 책임 과잉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결과 중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높을수록 착한 아이가 되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불안이 높고 우울이 높고 스트레스가 높아요.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죠. 특히 어디서 높았을까? 자기 억제랑 책임 과잉. 이 조합이 가장 고통을 크게 만든대. 이게 결국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억제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 과잉, 내가 죄책감이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겠지. 이들은 왜 겉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 집단은 문제 행동을 잘 안 해요. 사회적 기능은 양호해. 오히려 이런 집단 중에는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스스로도 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 그렇지만 내면에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 도움 요청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타인의 기대 민감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 억제와 갈등 회피로 이어지고 책임 과잉, 정서적 불편. 그래서 이게 이 착한 아이 상태는 심리적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관리가 된 상태다라는 거지. 관리를 누가 했어요? 어렸을 때 스스로 한 거지.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대학생의 경향과 여기서는 조금 바뀌었어. 이게 착한 아이로 자란 사람은 정말로 잘 발달한 어른이 되는가? 아니면 특정 발달 과업을 건너뛰거나 유예한 채. 이건 뭐예요? 그 시절에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아니면 뭔가 그 시절에 성장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유예하고 겉으로만 적응한 상태인지. 그래서 이 좋은 아이 경향이 발달을 돕는가 아니면 지연시키는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18개월일 때 영어를 배워요. 그러면 18개월일 때 영어를 배우고 영어 시험을 봐. 그러면 얘는 그거를 배우면서 원래 배워야 되는 성장하는 거에 영어 실력이 추가된 걸까? 아니면 다른 거를 건너뛰어버리고 거기다가 영어를 끼워 넣어버린 걸까? 나중에 영어를 알아두면 필요하지. 영어 좋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때 해야 되는 다른 것이 그 영어 시험으로 대체된 거라면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의 예시고요. 조은아의 경향은 발달을 돕는 걸까 지연시키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경향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더 보면 이 좋은 아이로 자란 사람은 정말 잘 발달한 어른이 되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시키는 대로 수능하고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친구들은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 이게 잘 발달한 어른이 됐나? 아니면 그걸 건너뛰거나 유예한 채 겉으로만 적응한 상태인가? 겉으로만 적응한 상태. 뭔가 얘가 지금 해야 되는 이 나이 또래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부모와 같이 무언가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해. 18개월짜리 애가. 그거는 그 시험 공부에 적응한 걸까? 아니면 얘는 그만큼 더 선행 학습을 해서 더 앞서간 걸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여기서는 이제 대상은 대학생 시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체감과 역할 혼란, 그리고 친밀감과 고립, 이 시대의 과업인데, 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은 연령대 단계별로 두 가지의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에서 혼란. 근데 이때쯤에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나와 나만의 정체감을 찾는 그 안에서의 혼란,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과 나의 어떤 고립, 이 사이에서 정반합의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시기의 과업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내가 뭘 원하는지 찾는 거, 타인과의 연결, 내가 어떤 식으로 타인과 친밀감을 맺는가, 이런 과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과업들을 얘가 대학에 와서 잘 수행하냐는 거지. 이런 경향을 어떻게 정의했나? 어른 기대에 대해서 민감하고 규범 준수 성향이 높고 갈등 회피하려고 자기 주장 낮고 감정 표현 억제되는, 앞에서 봤던 속성들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 속성들을 가진 이 경향성이 높은 애들이 과연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라서 이 시기에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는가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 없음 이것만으로 핵심 지표로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결과들을 봅시다. 착한 아이와 정체감은 이런 착한 아이의 경향이 높을수록 정체감 확립 점수는 낮았고 역할 혼란에 대해서 점수가 높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약하다. 대단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알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내용을 추론할 수 있죠. 하지만 연구는 어때요?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는 거야. 얘가 그렇게 기대에 맞춰 살아오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래서 선택 기준이 내부 욕구가 아니라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이 대학생이 된 이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내 욕구에 대해서는 없어. 외부의 기대만 존재해. 친밀감의 질은 어때요? 이런 착한 아이의 경향이 높은 집단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높을 수도 있대요. 근데 친밀감의 깊이가 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갈등은 피하고 자기 노출은 줄이고 싶기 때문에 관계는 유지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친밀감 자체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족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관계 만족도가. 왜 이런 좋은 아이는 발달 과업 미뤄져 버릴까?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것, 누려야 되는 것,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미뤄져 버려. 배워야 되는 시기를 지나서 뒤늦게 그걸 배우고 있는 분이 있죠. 한편으로는 되게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22살에 배웠어야 될 거를 22기에 배웠던 우리 49 영수님이 계시죠. 저랑 동갑이니까 나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부여됐었죠. 그 22 영수님에게는 좋은 형님, 좋은 아들,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을 이끌고 나간다까지 하지만 자기의 어떤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달은 뭐 실험, 실패,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도전해보고 그랬다가 실패하고 또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착한 아이들은 이 실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안 한다고 일치하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아요. 실패를 피해 갈등을 만들지 않아. 지는 거 그리고 떨어지는 거 이거를 못 견뎌버리죠. 그래서 이 발달 과업이 해결되지 않고 유예돼. 그나마 성인이 돼서의 발달 과업이 유예된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린 시절에 그 발달 과업이 유예돼 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집에서 부모와 애착 아니면 어른들과 애착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모델링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어떤 걸 외우는데 집중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를 보고 외우는 것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거는 절대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게 더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현상을 보고서 깨닫고 배우고 정보를 얻는 것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암기하는 교육이 나쁘다, 경쟁이 나쁘다,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경쟁과 암기는 다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야. 근데 그게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내가 뭐 교육 전문가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주 어려서는 좀 학습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학습. 근데 학습은 고전적인 학습이 상당히 유효하죠. 왜냐면 외워서 그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있을 때 연결되면서 창의력이 발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뇌 자체가 기억보다는 경험과 효율을 추구하게 돼요. 머리가 절대 나빠지지 않거든요. 머리는 더 좋아져요. 65세까지인가 계속 좋아진대요. 근데 머리를 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처럼 외우는 능력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외웠던 것도 잘 까먹고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 훨씬 더 훌륭해져요. 그래서 어떤 좀 통찰이 생길 수 있는 경험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성인으로서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런 것도 그 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생 PT가 이제 그런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 거고요. 공허한 삶이 돼버릴 수 있죠. 유예된 과업.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공부는 그냥 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시작은 기초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느 시점을 넘으려면 많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넘으려면 일정 부분 경쟁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야 되긴 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근데 또 너무 또 반대편으로 암기보다는 무조건 끝까지 다 경험만 한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문제없는 학생이 잘 발달한 학생은 아니다. 뭐 나는 솔로나 이런 데서 봐도 저분은 참 문제없는 학생으로 살았겠구나. 근데 참 서툴구나. 이런 분들 보이잖아요. 뭐 당장 그 연상연하 특집에서 나왔던 그 분들도 문제없는 학생, 예를 들어서 광수님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는 학생이었을 거예요. 문제없는 아들이었을 거야. 광수님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 동네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의 자랑이었겠지. 진짜 임영웅이죠.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연애나 이런 관계에서 잘 발달한 사람은 아닌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었지. 그래서 조용하고 착한 학생일수록 오히려 정체감 탐색,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왜 사는가. 좋은 아이로 자란 사람은 정체감을 찾을 기회를 미뤄온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아이의 경향, 착한 아이의 경향이 높을수록 외부 기준에 중심에 두고 정체가 발달이 지연되고 그래서 관계는 있지만 나는 없는 되게 어떤 일본에서 미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조적인 논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아이들이 지금 좋은 게 아니다. 얘네들 문제 있다. 너네들이 칭찬하는 그런 애들은 내가 없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발달적 비용이다라는 거지. 이번에는 한번 중국 연구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 아이라는 도덕 지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스스로 비판하는 논문이지. 그냥 착한 아이라고 통칭할게요. 착한 아이는 정말 선한 개념일까? 아니면 도덕적 규범 장치일까? 아이를 위한 개념일까? 아니면 어른과 사회를 위한 개념일까?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착한 아이로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나? 아니면 내가 더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에 대한 사회적 기능은 다음이 있죠. 순종적이지. 규율을 준수하고 집단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해. 그래서 그 안에서 얘가 혼자서 누가 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지를 경쟁해. 내가 더 선생님이 시킨 거 더 잘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시킨 거 더 잘했다고. 잘난 척이 결국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시킨 것을 잘하는 순종 경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야 내가 더 말 잘 들어. 내가 더 시키는 거 잘했어.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집단을 유지하는 효율성이라는 게 아이가 주체성을 반납하고 얻어지는 거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좋은 아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을 순응시켜가지고 집단이 유지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언어가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 착한 아이가 되자.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는 순종해라 하지만 착한 아이가 되자는 순종이 아니란 말이지. 도덕적 선택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떤 통제의 일환인데 그것을 도덕적 선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부모도 얘가 버릇없네?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돼. 물론 버릇없고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은 고치고 혼내야 되지만 그게 과연 정말로 도덕적 선택이 맞는가에 대해서 부모도 스스로 진단해봐야 되고 착한 아이로 자란 사람도 스스로 진단해봐야 돼. 이게 도덕의 차원인가? 아니면 통제된 결과인가? 아이는 통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돼요. 왜?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잖아요. 착한 아이는 그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 논문에서 분석한 핵심 도식은 착함은 도덕적 우월이야. 순종은 인격적 성숙이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잘난 척한다고 제가 처음에 1강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우월감을 줘. 착하고 순종하는 아이들에게 저런 보상을 줘.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우월감을 과시하기까지 해.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사기죠. 일주일을 살았어도 그런 건 사기죠.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거를 유지해야 되거든. 반대와 저항은 이기심, 미성숙으로 도식이 돼요. 아이에게 이게 주입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이기적이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미성숙한 걸로 하고. 근데 물론 권위에는 함부로 저항하면 안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착한 아이와 자기 억압. 여기서는 도덕 기준이 외부에 있을수록 자기 판단이 약화된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착한 아이로서 그렇게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여기 중국 논문에서도 똑같지. 결국 아이는 스스로에게 묻질 않아. 나는 뭘 원하지? 스스로 묻지 않아요. 감정을 억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이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뭘 원하지라고 묻잖아요. 이건 착한 행동일까라고 묻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거는 좀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옳고 그름을 보지 마라. 그게 본인이 뭘 원하냐. 제가 이래도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 건 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착한 걸까 나쁜 걸까? 이게 해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그게 아니고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그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로 이 방향을 실은 역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 윤리 판단이 아니라 자기 검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통제의 방식으로 도덕적 잣대가 들이댔고, 그게 개인의 검열이 돼버리고, 개인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쓰여버리고. 그래서 장기적인 거로는 도덕화라고 말하지만 자기 억압인 거예요. 도덕은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그 도덕화된 억압이라는 거예요. 성인기에는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면 도덕적 죄책감이 많아져. 그리고 자기 비난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올라와. 권위에 대해서는 과잉순응해.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한 인간상이 없겠죠.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겠지. 갈등 상황에서는 자기 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덕 담론에 내면하다. 도덕 담론에 내면하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착하게 사는 것, 그게 너는 착하게 살아라라는 통제가 도덕 담론이에요. 우리는 모두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담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도덕 담론이 개개인에게 적용됐을 때 이 개개인은 모두 통제하기 좋은 사람들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자조 섞인 논문인 거죠. 그래서 서구는 자율성이나 개인 권리 이런 거에 침해였다면 이 논문은 도덕적인 언어 자체가 하나의 통제 도구다라는 면에서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력한 통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착하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착하다라는 말로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착하다라는 말로 우리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아이 대신에 자기 판단을 가진 아이, 동의할 수 있는 아이, 이거를 좀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좋은 아이라는 말로, 착한 아이라는 말로 아이의 욕구를 잠재우는 이런 어떤 하나의 도덕적 스위치, 이렇게 되는 일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덕적 이상이 순종을 미덕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 욕구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억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윤리 프레임에서부터 출발됐을 수 있다. 사회가 저런 인간상을 좀 원하기도 했었죠. 아까도 이제 일본에서도 어떤 조화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쭉 성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톱니처럼 움직여줘야 가장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어떤 개개인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더뎌질 수 있겠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게 좀 너무 단순화시킨 표현 같긴 한데 일종의 노예근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근성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노예근성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제가 이제 농담처럼 뭐 노예근성이라 표현하지만, 우리는 노예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시간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고 방식만으로 살기에는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가파르게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분명히 그런 노예근성이 성실함이고 미덕이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만이면 됐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모두가 노예를 두게 생겼거든요. 지금 AI와 로봇이라는 노예를 두게 생겼어. 그러면 노예를 부리는 존재가 돼야지, 노예가 되려고 해서는 먹고 살기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자기 판단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어른이 되면, 예전에는 훌륭한 노예가 될 수 있었어. 훌륭한 노예라는 게, 노예라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렇지만 대기업의 임원도 훌륭한 노예지.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달라질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런 연구에서 나오는 내용과 제 개인 생각을 좀 섞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개인 생각일 때는 그냥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알아서 걸러 들어주세요.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왕 선생님이 작년에 쓴 논문인데요. 이것도 중국 논문이고요. 왜 어떤 학생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문제 행동도 없고 부모, 교사 평가도 좋은데 왜 불안과 우울이 높고 자기 확신이 약하고 쉽게 소진되나? 과도하게 잘 적응한 아이들은 얼마나 건강한가? 이 중학생들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착한 아이를 이제 과잉 적응 측면에서 보는데, 여기도 이제 외부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기 위해서 자기 욕구,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상태.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좀 생각해야 돼요. 맞아. 주인의식이라는 말도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맞아. 맞는데 그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어쨌건 내 내부의 욕구가 연관되어야겠지. 그치? 까라면 까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참 좋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억제, 갈등 회피, 앞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봤던 개념들하고 비슷해서 과잉 적응을 착한 애 컴플렉스랑 연결지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규모로 수백 명 이상, 중국의 집단주의 교육 환경 하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보고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여기선 변인으로 뭐가 있었냐면, 양육 방식은 통제적이고 기대하는 것이 압력이 좋고, 이 압력이 세질수록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겠지.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엄친아가 여기서도 나온 말이고, 정서적 지지는 부족하고, 이게 통제적이면서 조건부 애정을 쏟아붓는 착한 애 컴플렉스를 만드는 조건하고 상당히 일치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자존감이랑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억제, 외부 기준 민감성, 감정 소모, 이런 것들을 이제 변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본 거예요. 그 연결을 짓는 모델이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거고, 앞에서 나왔던 그 통계적 기법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뽑아봤더니, 결과가 통제적 양육이 과잉 적응을 시킨대요. 야, 연구 안 해도 알겠는데? 하지만 연구로 검증된 거죠. 부모가 통제하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너는 이걸 해야 된다는 압력이 높을수록 자식의 수준이 실제로 유의하게 증가했대요. 통제적으로 할수록 특히 정서적 지지가 낮아. 그리고 비교랑 평가가 많은 환경에서 과잉 적응이 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부모가 통제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비교하고 평가를 하면 자식은 과잉 적응해서 착한 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아이처럼 보이고, 착한 애 컴플렉스의 환경적 기원이 될 수 있는 결과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참 알고 있죠. 근데 아이를 막상 키워보거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스스로 나의 정서적 지지를 하지 않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과잉 적응하게 되겠죠. 과잉 적응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불안과 우울이 높아지고, 그래서 성적은 좋을 수 있어요. 과잉 적응을 했으니까. 근데 정서 상태는 나쁜 상태로 이어질 수 있겠죠. 18개월에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어떨까? 지금 중학생도 이 정도인데, 고등학생도 이 정도인데, 18개월 아이가 학원에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 과잉 적응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적응할 수가 없겠죠. 18개월 아이가 얼마나 까불고 싶겠어. 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할 시간에 밖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되면서 평가나 시험 결과를 계속 경험하고 있겠지. 과잉 적응하겠죠. 학업 스트레스 높아지겠지. 통제적인 양육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과잉 적응으로 만든다. 이게 통제적인 양육을 해도 애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럼 과잉 적응으로 안 이어진대. 자존감이 그러면 저하돼서 과잉 적응이 되는데, 애가 사춘기 때 어떻게 될까? 애가 통제 양육했는데 자존감이 안 떨어져. 그래서 과잉 적응으로 안 가. 경로니까 일종의. 그러면 애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춘기 때는 과잉 적응을 안 하고 통제적인 양육이랑 마딪혀서 싸워버리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자존감 낮은 상태로 가던가. 그래서 어떤 착함이 자신감의 결과가 아니라 자존감 방어 전략 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통제적 양육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는 통제당했어가 아니고 나는 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과잉 적응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얘가 과잉 적응을 한 건지 그냥 잘하고 있는 건지가 잘 몰라. 그래서 이게 왜 발견되지 않나? 이 과잉 적응한 애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잖아요. 교사랑 부모 평가가 다 좋아. 성적도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원받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은폐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과잉 적응은 그냥 잘 적응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해서 유지한 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통제와 기대의 압력이 큰 양육에서, 그러면 자존감이 조건화가 되겠죠? 내가 성적이 잘 나오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 나오면 내려가고, 내가 찾겠다고 칭찬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뭔가 내 욕구를 발현하면 난 나쁜 사람이 돼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나 이런 걸 억제해. 그게 과잉 적응이고. 그러니까 이 착한 애 콤플렉스는 성격이 아니고 발달로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것도 중국 논문인데 대만이랑 중국이 같이 했대요.
Y라고 읽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칭찬처럼 들리는데 아이의 행동을 강하게 규정하지 수능을 요구하는 규범 언어라는 거야.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런 단어를 쓴대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아이는 얌전하다, 말 잘 듣는다, 어른 말에 따른다. 사용 맥락은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얘가 그냥 조용히 있거나 수능을 하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이랬을 때. 중요한 점은 야, 너 참 착하다, 이 말이 결과에 붙는 보상 언어라는 거지. 행동 이전의 내면이 너는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 사회적 보상, 결과에 따른 보상이 돼버린다는 건데, 사회 영역 이론에서 보면 이게 해를 주나? 규칙을 지켰나? 개인의 선택인가? 이 과이 같은 경우는 사회 간섭 영역에서 수능이, 실은 수능은 도덕 영역이 아니죠, 원래는. 근데 도덕 영역처럼 수욱해. 네가 도덕적이구나. 네가 수능했으니까 도덕적인 인간이다가 되는 거죠. 너 참 착하다라는 말 대신에 대체되는 말 뭐가 있을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착하다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어떤 상황일까? 내 말을 잘 들어서 이 말을 잘 듣는 게 너에게 좋을 거다라는 건 그 전에 얘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려해줘서 고맙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만약 뭔가 갈등에서 회피를 했다면 배려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이게 순응하지 않으면 나쁜 아이처럼 느끼게 만들지.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너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니? 너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한 아이, 너는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나쁜 아이야. 이 관점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애들 키워보거나 이제 조직 운영해보거나 하잖아요? 그게 어렵다. 아이들은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배울까요? 조용하면 착하다. 말을 들으면 옳다. 불편함을 드러내면 문제다. 내 선택보다 규칙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는 오히려 근데 이걸 반대로도 생각해요. 저런 게 전혀 없이 부모에게만 인정받는 아이면 사회에서는 적응을 못해. 오히려 차라리 저런 거를 빡세게 했을 때 사회도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스스로 욕망이나 욕구를 다스리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한 상태로 사회로 나가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착하다가 되고 얘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만 목표로 해가지고 부모에게 순응하고 그게 인생의 최선의 목표가 됐을 때 얘는 스스로 능력도 스스로의 욕구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못 키워버리면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너 참 착하다가 즉각적 보상이죠. 아동기에는 관계 유지 조건이고, 청소년기에는 자기 검열 기준이 되고, 성인기에는 내적 명령어. 유아기 때는 착한 행동하면 야, 너 참 착하다 해서 부모가 이렇게 바로 쓰다듬어 주고 하지. 그 다음에 어린이가 되면 착한 아이니까 관계를 잘 맺고, 청소년기에는 내가 지금 착하게 행동하고 있나? 어린이 되면 착하게 행동해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물론 맞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가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좀 조율해서 피해를 안 주는 선언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저 내적 명령어가 더 우선이 돼버리면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규범적 사고로 자리 잡는 어떤 상처받은 초자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저항을 억제하나? 수능을 도덕화하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건 나쁜 거야. 불만을 가지는 거는 이기심이 있는 거야. 질문하는 거는 버릇없는 거야. 아이는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죠. 거절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불만을 가지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영어의 굿하고의 차이는, 굿은 행동평가, 상황 의존적인데 이 너는 좋은 아이야 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는 그런 존재가 평가되고 관계 유지가 조건, 그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했어가 아니라 이런 아이가 돼야 해,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해 라는 걸로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제안을 해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이것보다 조용해서 고마워 이것보다는 네가 선택에 도움이 됐어. 네가 지금 조용해줘서 지금 이게 도움이 됐어. 네가 조용해서 좋은 사람이야. 여기 지금 표현이 지금 바로 직역해서 좀 안 좋은데, 조용하네 착한 아이구나가 아니고 나를 배려해서 조용해줘서 고마워. 엄마 배려해줘서 고마워. 네가 지금 엄마 배려해서 좀 기다려줘서 엄마가 이거 다 했다. 아유 고마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가 이런 선택을 해줘가지고 도움이 됐다. 그래서 얘가 내가 그걸 선택했구나. 이게 내가 어떤 배려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좀 네 주관하에 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을 도덕화시키지 마라. 근데 이런 말이 참 쉽게 안 나오지. 또 다음 거 볼까요? 이거는 영문으로 쓰였지만 이것도 아시아권 논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좋은 아이로 보기를 원해서가 문항에 직접 포함된 그런 연구인데, 부모의 기대는 아이의 동기를 어떻게 바꾸나. 그리고 내사 얘기 또 나왔다. 부모의 기대가 높다. 조건부 애정이 있다. 이 연구는 아이의 내적 문장, 그래서 부모가 나를 좋은 아이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나를 착한 아이로 보기를 원해서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건데, 부모는 이 문항이 좀 다른 논문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요. 부모는 내가 좋은 아이처럼 보이길 바란다.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 같다.
아이가 직접 측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게 어떤 불안이나 죄책감으로 어떻게 연결되나. 이걸 안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심리적 결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 수능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면 수능해야죠. 내가 어떤 회사의 문화가 수능하길 바라고 수능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준다. 그러면 수능해줘야죠. 근데 수능해주는 거지 수능 자체가 좋아서 수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이 지각된 부모 기대. 부모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내사,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걸 똑같이 받아들여서 스스로 이게 내 것이 아닌데 강박적으로 해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 내면에 적용이 되면 불안, 압박 이런 게 당연히 오르겠지. 그래서 착함은 편안함을 주지 않고 부모 기대가 불안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내사된 조절,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내사. 여기서는 부모가 기대를 했죠? 근데 얘가 불안, 압박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기대를 하고 부모가 압박을 하고 통제를 했어. 근데 얘가 그로 인해서 그 부모의 기대가 내 것이 돼요. 나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과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부모의 교양 방식이 아동의 심리 발달과 정서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양 어때요? 교양. 이번에는 교양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인데 교양 있다. 우리랑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긴 한데 교양에 포함되는 건 예절, 순종, 또 그리고 어떤 성취나 사회적 체면이 있죠. 교양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의 내적 상태보다는 외적 평가 가능성이 우선되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거지. 그래서 좋은 아이라는 건 이 교양 개념 안에 이미 정의돼 있다는 거예요. 교양 있게 굴어라. 교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외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양을 또 구분해놨는데 흥미롭죠? 교양이라는 걸 구분했다는 게 일단 성취 중심의 교양, 뭐 성적, 성과, 경쟁, 여기서 잘해야 좋은 아이라는 거. 교양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결과가 잘 나와서 교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순종 중심, 말 잘 듣기, 권위를 존중하고 질문이나 반대를 최소화하는 거. 체면 중심, 체면 교양, 가족의 평판, 남의 시선, 비교하고 너 쟤들처럼 안 하니? 여기서 왜 너만 그러니? 그런 부끄러움을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교양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작동하기도 하는 거죠. 얘가 가진 어떤 인생의 성취라던가 순종이라던가 체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양 측면에서 좀 구분을 해본 거지. 그래서 좋은 아이는 앞에서 교양이랑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어떤 기분인가? 아니죠.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는가? 교양 있게 보이는 거지.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 그러면 교양 있는 아이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감정 억제, 기대 충족으로 굳어져요. 기대 충족이라는 게 어떤 성과, 감정 억제나 자기 조절이라는 게 아까 체면과 순종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지. 체면, 순종, 성과 이 세 가지가 앞에서 말했던 착한 컴플렉스를 만드는 그런 항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규칙을 준수하고 문제행동 감소시키는데 장기적으로는 불안이 늘고 자기 효능감, 그리고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자기 가치 자체를 외부에 의존해. 그러니까 남이 평가를 나를 좋게 해주면 나는 좋고 남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의 발달은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회 계층과 노동, 도시나 농촌 이런 변수를 적용을 해보니 근데 이거는 중국 논문이에요.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중산층과 도시는 성취 중심, 체면 중심의 교양이 많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좀 순종 중심의 교양이 좀 더 강조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저게 딱 이제 수치로 나왔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시와는 달리 저소득층에서는 가족 전체가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고 시키는 거를 빨리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산층이나 도시는 개개인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이게 아이의 자율성보다는 안전한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게 좋은 아이는 계층 이동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면 아이는 왜 반항하지 않을까? 반항은 개인 표현이 아니라 가족 리스크, 가족 전체의 위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 빨리빨리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우리가 일단 당장 먹고 살 수 있는데 반항하는 아이를 뒀다가는 우리 가족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는 갈등을 내부하고 수능을 내면하죠. 이게 어떤 합리적 선택의 결과, 아이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죠. 근데 저게 필요한 시절이 있었죠. 저게 미덕이었다는 건 저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어떤 사회화, 아이를 좋게 키운다, 착하게 키운다, 이 말 속에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못 큰다는 거죠. 그래서 교양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숨은 목표는 지금까지는 수능이나 성취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수능이나 성취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교양 있는 아이로 굳이 키울 거면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좋은 아이, 교양 있는 아이는 그 문화가 원하는 인간형이지 아이가 선택한 정체성은 아닐 수 있다. 근데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어쩌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교양에 대한 담론이 좋은 아이라는 어떤 규범을 형성하고 그것이 자기 억제와 순종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 가치가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상태에서 가치를 외부화시켜 놓으면 그 외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결국 부모 안에서만 아니면 방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이 일본 거 하나만 더 봅시다. 과잉 적응. 이게 결국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과잉 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과잉 적응하는 아이들. 아까도 봤던 과잉 적응 얘기 나왔었잖아요. 과잉 적응이 무조건 다 문제냐? 다 문제가 아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애들이 적응을 빨리 하고 성숙하고 회복력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과잉 적응을 분할해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이 착한 아이가 같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지. 과잉적에도 유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 유형이 자존감 구조,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정, 정신적 건강 이런 게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 유형별로 나눴는데 여기서 과잉 적응은 외부 요구, 기대 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욕구나 이런 거를 억제하는 상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상태죠. 적응은 하지만 주도성이 줄어든 상태. 본래감은 이게 나다라는 감각. 그래서 자기 일관성, 자기 실제감. 그리고 수반성 자존감. 이게 조건부 자존감이지. 자존감이 성취, 조건부 인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조건부 자존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청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쭉 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과잉 적응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 책임감형 유형이 있고 책임감형은 일단 겉으로 보면 성실해 보여. 책임감이 강해 보여. 사회적 평가도 높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 조건부 자존감은 높아요. 자기가 뭘 잘했을 때 높아. 본래감 낮아. 나는 나라는 인식 낮아. 자기 욕구 낮아. 자기 욕구가 앞서 있지 않아요. 심리적인 상태는 불안은 중간 이상이고 번아웃 위험이 굉장히 높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젖어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성인형이에요. 그렇고 유형 2, 두 번째 유형은 조화 유지형.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중재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인간관계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내면은 조건부 자존감은 한 중간 정도고 본래감은 낮아요. 승인 민감성, 주변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는 높아요. 심리적으로는 어떨까? 우울해, 공허해, 자기 정체성 혼란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계속 질문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침묵과 자기 희생 중심의 착한 아이. 앞에서 봤던 책임감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에 강의했었던 자기 침묵, 자기 희생 그냥 본인이 손해보고 많은 항상 물러서 있는 분위기를 중재하는 앞에서 봤던 착한 아이는 책임감에 짓눌려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쪽에 좀 전형적이라면 여기는 좀 조화롭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희생하는 한 발 물러서는 쪽이고 세 번째는 표면적 적응형 규칙은 잘 지켜요. 큰 문제 없어. 사회적 기능도 잘해. 근데 조건부 자존감 낮아요. 본래감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근데 자기 기준이 일부 있기도 해요. 내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손상 크지 않아요. 겉으로만 착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유형은 어떤 뭐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이제 어쨌건 겉으로만 잘 지내고 있는, 겉으로 이제 과잉 적응한 것처럼 느끼는. 여기서는 분화해서 모든 아이가 같은 유형군 아니다. 유형의 핵심은 과잉 적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잉 적응 중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표면적 적응을 해서 과잉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회사 가르쳐도 표면적 적응하면 돼요. 근데 조건부 자존감과 본래감 상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 연구에서는 과잉 적응이 정체감 약화, 좋은 아이는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 유형을 분화시켜 보니 어떤 착한 아이가 위험하냐 그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착한 아이가 아니고 그 착함에 자존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문제는 또 결국 자존감이야. 착한 아이여서 문제가 아니야. 착한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스스로 알고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으면 착함은 어떤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착함을 없앨 필요 없다. 착함과 자기 존재를 분리해라. 이 착한 아이의 위험은 성격이 아니라 나로 존재하지 못한 채 역할로만 살아온 게 문제다. 그래서 착함과 자존감, 진짜 나라는 감각. 그러니까 착한 아이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자존감이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만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착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나를 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내려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살면 이러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아이를 구분을 한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능
그리고 착한 아이, 과잉 적응하는 이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가 수능한다면 그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나를 위한 수능, 그리고 내가 그러면 거기서 표면적인 수능을 원하는 조직에 들어갔어. 뭐 해주는 거지. 그게 약간 3번 케이스에 가까울 수 있겠죠. 내가 난 여기서 이 조직에도 수능을 하는 척을 해주네? 인정받네? 인정을 안 받아도 그래도 난 열심히 했어. 그 자존감이 조건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존감이 높은 거야.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네? 내가 난데 뭐 어쩌라고, 그 정신으로. 진짜 나라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착함의 중심이 내가 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일본과 중국 뭐 이쪽의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봤고요. 좀 흥미로웠기를 바래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